어제 열렸던 해외 군사 커뮤니티가 술렁이기 시작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국방 전략을 좌우하는 레이건 국방 포럼에서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을 모범동맹으로 지목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순간이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한 줄 논평도 없이 바로 분석 기사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이 드디어 동맹 체계의 소비자 위치를 벗어나 미국 전략 구도 안에서 핵심 축으로 재배치되고 있다는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지들은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3.5%로 이미 유럽 국가들의 2% 기준을 크게 넘어섰다는 점을 가장 먼저 적었습니다. 폴란드와 이스라엘과 함께 미국이 직접 이름을 언급한 모범동맹 목록에 한국이 빠르게 들어간 이유가 수치로 명확히 드러났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미국이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에서 높은 방위 기여도를 보이는 동맹에게 상업적 우대와 기술 공유 같은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못 박으면서 해외 기자들은 곧장 한국의 방산 산업이 받을 파급 효과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군사 전문지에서는 한국이 이미 세계 최고 속도로 방산 공급망을 확장하며 유럽 여러 국가에서 20조 원이 넘는 대규모 수주를 연달아 따내는 상황을 언급했고, 미국 매체에서도 미국 조달 체계에 한국 참여 폭이 더 넓어질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했습니다. 미국이 흔히 말하는 동맹 차등 모델에서 최상위 그룹에 들어가면 무기 기술과 정보 공유 범위가 확대되는 구조인데, 한국이 이 문턱을 넘었다는 평가가 공개석상에서 처음 나온 것입니다. 이 장면이 특별한 이유는 다른 국가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럽 대부분 국가는 방위비 2% 달성조차 10년 넘게 미뤄온 상황이었고, 일본은 여전히 전후체제의 제약 속에서 실질적 군비 확장이 제한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LSM 양산 계약 7천억 원 규모를 발표하고 K방산 전체 연구개발 투자액이 연간 5조 원을 돌파한 시점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런 변화를 정확히 평가하자 해외 외신들은 한국이 단순한 수입국이 아니라 첨단 무기 기술을 직접 설계하고 생산해 동맹 체계에 기여하는 국가로 올라섰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 매체는 미국이 강하게 요구해온 현지 부담 분담 체계에서 한국이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동맹 구조를 안정시키는 역할까지 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평가의 배경에는 최근 미국 내부에서 재정 압박 문제가 심해지며 동맹국에 대한 요구가 크게 강화된 흐름이 있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 자료를 보면 미국의 국방 예산은 이미 1100조 원을 넘겼고, 해외 주둔 비용까지 고려하면 재정 부담이 과거보다 훨씬 커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더 이상 방위비를 늘리지 않는 국가에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해외 언론들은 이 흐름이 한국에게 오히려 기회로 작용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독자 방위 산업 역량까지 갖춘 거의 유일한 동맹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외 군사 분석 기관들은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을 모범동맹으로 명시한 순간 곧바로 한국 방위 산업의 실제 수치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발언을 외교적 수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등급 체계가 실제로 재편되는 신호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군사 전문지들이 가장 먼저 검토한 자료는 한국 국방비 지출 규모였습니다. 한국의 2024년 국방 예산은 약 59조 원이었고 2025년 예산안은 65조 8천억 원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은 7.5%였고 이는 같은 해 일본 1.3% 증가, 독일 1.8% 증가, 영국 2.1% 증가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GDP 대비 국방비 비율 3.5%라는 수치가 더해지자 해외 언론들은 사실상 한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최상위 기여도 동맹 조건을 충족한 첫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참고로 나토 회원국 31개국 중 3% 이상 달성 국가는 폴란드 3.9%, 그리스 3%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비교 데이터가 제시되자 미국 언론은 한국이 유럽 전체의 평균인 1.7%의 2배 지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이 왜 한국을 특혜 대상 동맹으로 지정했는지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문서가 제시한 특혜 항목은 3가지였습니다. 고위험 기술 협력 범위 확대, 미국 내 조달 시장 참여 비율 상승, 군사정보 공유 등급 상향. 해외 분석 기관들은 바로 이 세 항목을 한국에 대입해 영향을 계산했습니다. 가장 먼저 논의된 것은 기술 협력 범위였습니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항공전자, 전자전 센서, 융합 사격 통제 체계 등
등 6대 첨단 분야를 제한적으로만 동맹에 개방해왔지만 그동안 미국이 이 기술을 제공한 국가는 이스라엘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여기에 합류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국산화율이 미국의 기술 이전 조건을 충족할 만큼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KF-21에 적용된 항공전자 시스템은 85% 국산화, K9A2 자주포 구성품 국산화율은 78%, LSAM 요격체 핵심 부품은 90% 이상이 국내 기술입니다. 이 국산화율은 단순한 자립도 지표가 아니라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인지를 판단하는 산업 기반 평가 기준이기도 합니다. 미국 매체들은 한국이 이미 항공전자 조립만 담당하던 2000년대와 다르게 감시정찰 센서 전자전 패키지까지 자체 개발 단계에 진입한 상황을 미국이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두 번째로 주목한 것은 납기 속도였습니다. 폴란드가 2022년 K2 전차와 K9 자주포 계약을 체결한 뒤 첫 전력 열대가 6개월 만에 도착했고 이후 1년 동안 총 180대 이상이 전달된 사례는 유럽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독일제 PGH-2000 자주포는 주문 후 평균 36개월, 레오파르트2 전차는 평균 30개월이 걸립니다. 반면 한국산 K9과 K2는 평균 납기 12개월 수준입니다. 해외 매체는 한국 방산기업의 생산 회전율이 유럽보다 2.5배 빠르며 가격 대비 성능 비율도 경쟁국 대비 30% 이상 우수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K9A1 자주포의 단가는 약 70억 원 수준인데 독일 PGH-2000은 190억 원, 스웨덴 하처는 130억 원입니다. 동맹 체계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공급망 안정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파트너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한국 방산 수출 규모는 2021년 7조 원에서 2023년 22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3년 사이 300%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미국 국방부 자료에서도 한국의 방산 성장률을 비정상적으로 빠른 국가로 분류했고 특히 유럽 지역 수출 비중이 2020년 7%에서 2024년 38%까지 확대된 점이 미국이 한국을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연간 연구개발 예산이 5조 3천억 원을 넘기며 이스라엘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 규모를 기록한 상황도 미국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군사기술 투자를 지속하는 국가는 결국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는 파트너가 된다는 것이 미국 국방부의 기본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외신들이 분석한 세 번째 요소는 미군 조달 시장 참여 가능성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조달 시장을 실질적으로 개방받은 국가는 영국, 캐나다, 호주 정도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의 상업적 우대 조항을 언급했다는 것은 조립부품 공급 또는 특정 무기군 공동개발 가능성을 뜻합니다. 해외 업계에서는 이미 두 가지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차세대 회전익기 사업에서 미한 복합 엔진 공급 구조 형성 GPS 대체체계 공동개발에 한국 참여 검토. 이 두 사업 모두 단위당 시장 규모가 2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한국형 위성항법 체계와 미국 GPS 간 상호 연동 구조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한국이 미국의 공식 협력 파트너로 편입될 가능성을 해외 전문가들은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2035년까지 KPS 구축에 총 4조 1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 프로젝트는 미국이 추진하는 우주군 기반 GPS 3체계와 연동될 후보 목록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전략 사업에 한국이 들어갈 수 있게 된 이유를 해외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요구 없이 스스로 동맹 기여를 극대화했기 때문에 미국이 더 많은 영향력을 공유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됐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해외 분석 기관들은 이번 미국의 발언을 다음 6가지 정량적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국방비 비율 세계 최고 수준, 방산 수출 증가율 300% 이상, 유럽 시장 점유율 38%, 납품 속도 경쟁국 대비 2.5배 빠름, 연구개발 예산 세계 2위 수준, 미군 조달 시장 잠재 참여권 확보. 이 6가지 지표가 모두 충족된 국가는 한국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그래서 해외 군사 전문가 20명이 분석한 결과는 하나로 수렴합니다. 미국이 이번에 언급한
급한 특혜 제공이라는 표현은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한국이 미국 전략 구조의 최상단으로 이동하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국내 언론도 미국의 이번 발언을 같은 흐름으로 해석했습니다. 한국경제와 중앙일보는 미국이 한국을 모범동맹으로 공개 거론한 것이 외교적 예의가 아니라 기술 협력 범위가 확대될 신호라며, 특히 국가안보 전략에 명시된 기술 공유 우대 조항이 한국에 직접 적용될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방산업계는 이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은 K9 자주포 열개국 수출, K2 전차 유럽 진출, LSM 요격 성공, KF-21 초도 비행 등 핵심 무기 체계에서 성과를 쌓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산 무기는 국제 신뢰도를 확실히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변화는 미국의 시각이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의 군사력 확대가 미국 영향력과 충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의 군사적 자립이 오히려 동맹 유지 비용을 분담해주는 안정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관점 변화는 방산기술 협력과 직결됩니다. 미국이 오랫동안 제안해온 항공전자 감시정찰 분야 기술 이전 가능성이 열리는 분위기이고, 한국의 항공전자 국산화율이 이미 85%를 넘어서며 미국이 요구하는 산업 기반 조건을 충족한다는 점도 외신들은 높게 평가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의 미국은 과거처럼 한국을 단순한 수요국으로 보지 않고 동맹체계의 한 축을 떠받치는 전략 파트너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 변화가 한국 방산의 다음 단계 도약을 여는 구조적 계기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다음은 25년 11월 2일 한국이 에이펙으로 얻은 성과들 영상입니다. 국내 산업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이번 에이펙의 진짜 주제는 AI와 반도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이 한국이었습니다. 로이터는 엔비디아가 한국에 블랙웰 계열 GPU 26만 장을 공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공공인공지능 인프라에 5만 장을 깔고, 삼성, SK, 현대차는 각각 5만 장 단위로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로보틱스용 슈퍼컴퓨터를 구축합니다. 네이버는 6만 장으로 상업용 및 국가형 AI 모델을 확대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AI 산업의 총력전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GPU 동시 증설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이 가진 의미는 경제를 넘어서 안보로 직결됩니다. GPU는 전쟁터에서 지휘 통제, 표적 식별, 전자전, 모의 훈련을 담당하는 두뇌입니다. 26만 장의 GPU는 전장 AI의 계산력을 수배로 끌어올리고, 무인 전투기, 자율군집 드론, 표적 인식 시스템의 학습 속도를 폭발적으로 높입니다. 이제 한국군의 K2 전차, KF-21 전투기,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공유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야말로 AI로 무장한 국방혁명의 시작입니다. 방산 분야에서 GPU는 지휘 통제, 표적 식별, 전자전을 맡고 있는 핵심 두뇌 역할을 합니다. 전장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핵심 칩셋이 바로 GPU이기 때문이죠. 이 물량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한국의 합동전장 AI의 학습량은 기존 대비 4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무인기, 자율전투체계의 자율 판단 속도가 평균 37% 향상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이번 협상은 AI 산업 투자 협정이 아니라 국가방위 연산력 확보 협정에 가깝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면서 AI 생태계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선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기술 파트너이자 민주주의 체제를 공유하는 신뢰국으로서 그 공백을 완벽히 메웠습니다. 외신은 이를 두고 한국이 미중 기술 냉전의 제3국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의 기술 패권 전략 안에서 피동적 수혜국이 아닌 능동적 협력국으로 자리매김한 셈입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국방의 새로운 형태입니다. GPU가 안보의 두뇌라면 통화스와프는 국가경제의 심장입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재가동된 70조 원 규모의 원 위안 통화스와프는 2017년 사드 갈등 이후 끊겼던 경제 혈관을 다시 연결한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협정이 재개되자마자 한국 증시는 안정세로 돌아섰고, 환율도 즉시 진정됐습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시장 위기 때 나라의 신용을 지탱해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70조 원이면 외환 보유액의 약 7%를 즉시 보강할 수 있고, 수출 대금 정산, 방산 계약, 장기 조달에서도 원화 유동성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즉,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도 한국의 기업과 군수 생산 라인은 끊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돈줄이 끊기면 총도 못 만든다는 말이 있죠. 이번 스와프는 그 근본을 지켜낸
보이지 않는 전투의 승리였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번 협상이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중국과 실리를 챙긴 균형 외교의 모범 사례라는 겁니다. 미국과의 기술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복원한 건 두 초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이 협상의 중심축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해외 외신이 이번 회담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경주는 단순한 회의장이 아니라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진 현장이었다. KBS와 코리아타임스는 한국의 의정과 운영을 연성 외교로 시작해 경성 성과로 마무리한 전례 없는 회의라 평가했습니다. 의장국의 문화 동선은 부드러웠지만 실제 협상 결과물은 철저히 전략적이었습니다. 에이펙 역사상 가장 어려운 합의로 꼽히던 자유무역 문구가 경주 선언에 명시된 것도 그 증거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 중국의 내수 중심주의 사이에서 한국은 화백정신이라는 자신만의 문화적 해석으로 이견을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GPU는 기술력, 통화스와프는 경제력, 경주선언은 규범력이라는 세 개의 결과물이 동시에 도출됐습니다. 세 개의 톱니가 한 도시에서 같은 타이밍으로 맞물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걸 해냈습니다. 26만과 70조, 단 두 개의 숫자로 세계 질서를 바꿔놓은 나라,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이번 에이펙에서 한국이 보여준 협상력은 단순히 외교 성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안보의 패러다임을 바꾼 전환점이었습니다. 경주는 세계 강대국들이 모여 자국의 이익을 놓고 맞붙는 치열한 전략의 무대였지만 그 중심에서 한국은 균형자이자 설계자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 이 세 강대국 사이에서 동시에 실리와 위상을 모두 챙겨낸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었습니다. 한편 중국과의 협상은 미국과의 관계와 정반대의 결이었습니다. 중국은 미중 갈등의 여파로 에이펙 내 입지가 좁아지고 있었고 한국은 이를 이용해 경제 안정이라는 실익을 잡았습니다. 그 대표적 결과가 바로 70조 원 규모의 한중 통화 스와프 재가동입니다. 2017년 사드 사태로 단절된 이후 처음으로 복원된 이번 스와프는 사실상 한중 관계의 경제 신뢰선 복귀를 의미합니다. 통화 스와프는 두 나라 중앙은행이 일정 금액의 자국 통화를 서로 교환해 유동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위기가 오면 이 계약은 한 나라의 외환 보유액을 직접 늘리는 효과를 냅니다. 70조 원 규모면 한국의 외환 보유고 약 4,300억 달러 중 약 7%를 추가 확보한 셈입니다. 이 조치로 환율 급등 시 한국 기업의 수입 결제, 국제 조달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방산 수출 계약의 환리스크도 최소화됩니다. 특히 무기 수출 시 원화 결제를 선택하는 중동, 동남아 국가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스와프는 원화 신뢰도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융 안정이 아니라 무기 체계 수출 기반을 지켜내는 경제 안보 장치이기도 합니다. 중국 역시 이 협정을 통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진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두 나라의 이해가 정확히 맞아떨어진 결과였죠.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번 협상이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기술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금융 협력을 복원했습니다. 이는 냉전식 진영 구도를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전략적 자율 외교로 평가받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를 한국이 미중 경제전의 사이드라인에서 빠져나와 중심에서 조율하는 핵심 노드로 올라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럼 일본과는 어떠했을까요? 일본과의 관계는 경주 에이펙에서 또 다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2023년부터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해제, 통화 스와프 복원, 그리고 한일 안보 공조 재가동 등 관계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이뤄왔습니다. 이번 에이펙에서는 그것을 넘어서 3자 공급망 협의체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미국이 기술, 일본이 소재, 한국이 제조를 담당하는 AI 반도체 삼각동맹 구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즉, 한국은 제조의 중심이자 미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핵심 결절점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장비 소재 분야 세계 점유율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메모리와 파운드리에서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둘이 다시 맞물리면 미중 갈등 속에서도 AI 반도체 공급망이 끊기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전략산업 안보 동맹의 강화입니다. 그리고 국가 공급망은 곧 안보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이제 총알보다 반도체가 먼저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 한국은 그 핵심 생산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AI 반도체의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자국 내에서 완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일본과의 협력은 과거의 역사 갈등을 넘어선 실용 외교의 상징으로 기록됐습니다. 한국이 원하고 필요할 때 실리를 위해 감정을 조절할 줄 안다는 사실을 세계가
우리가 확인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이번 에이펙을 통해 세계의 확실한 안보축을 강화했습니다. 하나는 전장 AI의 계산력 확보, 둘째는 경제 방패인 통화 스와프, 셋째는 공급망 기반의 동맹 체계입니다. 26만 장의 GPU는 디지털 탄약으로, 70조 원의 스와프는 금융 방패로, 한미일 공급망 협의체는 산업 요새로 기능합니다. 이 세 요소가 결합하면 국방과 경제, 산업이 서로를 지탱하는 완전한 삼각 방어 체계가 완성됩니다. 한마디로 경주는 총 한 발 쏘지 않고 국가의 안보 수준을 3단계 높인 회담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성과가 아니라 미래의 전쟁과 경제 위기에서 나라를 지키는 무형의 방어선을 세운 겁니다. 이제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을 중간 국가로 보지 않습니다. 경주는 한국이 세계 질서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직접 설계하는 나라로 바뀌었음을 증명한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하나의 문장에서 요약됩니다. 세계의 규칙이 드디어 한국식으로 재정렬됐다.